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고지식한 영국의 배심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죠.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수사하십시오.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쁠 테니 저녁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건을 미제로 남겨두고 가시려고요? 아니요. 해결하고 갑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한 신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들어봤니가 새롭게 꾸민 들리는 서재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빠가 죽었습니다. 곁에는 아들이 있었고요. 두 사람은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소매는 피가 젖어 있었죠. 딱 봐도 범인은 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남은 건 판결뿐이라고요. 다만 죽어가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홈즈는 아들이 범인이 아니래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아니라고만 하는데 궁금하시면 끝까지 물론 중간에 잠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쿠이라는 단어는 실제 호주 원주민들이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던 소리예요. 쿠이! 그리고요, 셜록 홈즈 시리즈도 그렇지만 종종 영국의 추리 소설을 읽다 보면 재판 장면이 왕왕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순회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당시 시골 마을에는 상주 법원이 없어서 판사가 지방을 정기적으로 돌며 사건을 심리하던 제도였대요. 그래서 큰 사건은 판사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순회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왓슨에게 정보를 보내서 같이 가자고 꼬실 만큼 홈즈가 열정을 보인 사건, 보스콘 계곡 사건 리마스터 영상으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책 들어봤니? 어느 날 아침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부가 정보를 가지고 왔다. 셜록 홈즈에게서 온 것이었다. 잉글랜드 서부에서 보스콘 계곡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받았네. 함께 갈 수 있다면 기쁘겠네. 공기와 경치가 멋진 곳이지. 아침 11시 15분 패딩턴 역에서 출발할 예정이네. 갈 건가요? 아내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글쎄,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봐야 할 환자가 꽤 있는데. 앤스트루더 씨가 봐줘도 되잖아요. 당신 요즘 안색도 안 좋은데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더구나 당신은 셜록 홈즈 씨의 사건에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없다면 배은망덕한 짓이지.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사건 덕분이니까. 어쨌든 갈 거라면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해.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영 근무 덕분에 나는 짐 꾸리는데 선수가 됐다.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만 있으면 되었으므로 나는 짐을 싸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방을 메고 패딩턴 역으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셜록 홈즈는 승강장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머리에 꼭 맞는 모자를 쓴 덕분에 길고 마른 몸이 한층 더 말라 보였다. 왓슨, 와줘서 정말 고맙네. 지방 사람들은 대개 무능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 내가 가서 표를 사올 테니 구석자리 2개를 맡아주게. 열차 칸에는 홈즈와 나 둘뿐이었다. 홈즈는 들고 온 두툼한 신문지를 옆에 두고 읽기도 하고 뒤적거리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기차가 레딩을 지날 때는 엄청난 양의 신문 뭉치를 선반 위에 던져놓았다. 이봐, 이 사건에 대해 뭐 좀 알고 있는 게 있나?
아니, 전혀. 요즘 신문 볼 시간도 없었거든. 런던 신문 기자들의 기사는 수박 겉핥기식이야. 나는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나온 신문을 전부 읽어보았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사건인 것 같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 이상하다는 사실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지. 특징 없는 단순한 사건 범죄일수록 해결하기가 어렵다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 그렇다면 살인 사건인가? 아마도. 현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단정할 순 없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네. 보스콘 계곡은 해리 셔퍼드의 로드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골이네. 이 지역의 최고의 지주는 존 터너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큰 돈을 벌어 몇 년 전에 돌아왔지. 터너는 자신의 농장 중에서 헤덜리 농장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다 온 찰스 메카시에게 빌려주었어. 두 사람은 식민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부터 잘 아는 사이였으니 이곳에 정착해서도 가깝게 지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터너가 더 부유해서 메카시는 그의 땅을 빌렸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친구처럼 지낸 것 같아. 메카시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고 터너에게는 같은 나이의 딸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내는 없었네. 그들은 근처 이웃들과 왕래 없이 조용히 살았던 것 같은데 메카시 부자는 운동을 좋아해서 동네 경마대회에도 자주 나가고 했던 것 같네. 메카시의 집에는 젊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고용인이 있었고 터너의 집에는 대여섯 명의 고용인이 있었어.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두 집안의 얘기야. 이제 사건에 대해 말해보겠네. 6월 3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지. 메카시는 오후 3시 무렵에 헤덜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와 보스콤 호수 쪽으로 걸어갔네. 이 호수는 보스콘 계곡을 흐른 물이 모여서 생긴 작은 호수지. 메카시는 오전에 고용인을 데리고 로스에 갔다가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더군.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거지. 헤덜리 농장에서 보스콤 호수까지는 400m쯤 되는데 메카시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이 둘 있네. 한 명은 이름 모를 할머니고 다른 한 명은 터너시의 사냥터 관리인 윌리엄 크로커더라네. 둘 다 메카시가 혼자 걸어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 그런데 윌리엄 크로더는 메카시를 보고 난 후 잠시 뒤에 아들 제임스 메카시가 총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걸 봤다고 덧붙였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뒤따라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녁에 사건 소식을 듣자 이 일이 생각났다는 거야. 사냥터 관리인 윌리엄 크로더 다음에 메카시 부자를 목격한 사람이 또 있네. 보스콤 호수는 사방에 깊은 숲에 둘러싸여 있고 가장자리에는 잡초와 갈대가 무성하지. 보스콤 계곡의 관리인 14살의 딸 페이션스 모러는 그 숲에서 꽃을 꺾고 있었는데 그때 호수 근처에서 메카시와 그의 아들이 심하게 말다툼하는 걸 보았다더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들을 야단치자 아들은 아버지를 때릴 것 같은 기세로 손을 들어 올렸다고 했어. 이것을 본 소녀는 겁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메카시와 그의 아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큰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네. 그런데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메카시 아들 제임스 메카시가 달려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도와달라고 했지. 아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는데 총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으며 소매는 피로 젖어 있었다는군. 제임스의 말을 듣고 호수로 가보니 풀 위에 쓰러져 있는 시신이 있었어.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얻어맞은 것처럼 보였고 시신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제임스가 들고 있던 총이 있었는데 시신의 머리 상처는 그 총의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은 듯했네.
이런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아들은 곧 체포되었지.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고의적 살인을 판결받고 수요일에는 로스에서 지안판사 법원에 회부되었으며 다음번 순회 재판을 받기로 결정이 났네. 여기까지가 검사관과 직결재판소에 제출된 사실들이야. 이런 끔찍한 폐륜이 있나. 사건의 정황만 봤을 때 아들이 범인이라면 말이지. 내가 말하자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사건의 상황 증거란 아주 미묘한 것일세. 그것이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 같다가도 보는 관점을 살짝 바꾸면 아주 분명하게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 실제로 그 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는 아들의 무죄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중 한 사람이 터너의 외동딸 앨리스 터너라네. 자네가 쓴 주홍색 연구에 나오는 형사 레스트레이드를 기억하나? 터너 양과 아들의 무죄를 믿는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을 위해 레스트레이드 형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형사 자신도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네. 그래서 2명의 중년 신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대신 시속 80km라는 속도로 서부를 향해 달려오게 된 거지. 그런데 사건의 정황이 명백한 만큼 홈즈 자네가 이번 사건으로 이름을 날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 명백한 사실만큼 기만적인 것도 없네. 그리고 우리는 레스트레이드가 찾아내지 못한 다른 사실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 자네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레스트레이드에게는 불가능한, 아니, 그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가설을 무너뜨릴 수도 있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나는 자네 침실 오른쪽에 창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레스트레이드는 그 명백한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나? 이보게, 나는 자네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예를 들면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군대에서의 규율이 자네에겐 습관처럼 배어있네. 자네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햇볕을 쬐면서 면도하지 않나? 그런데 얼굴 왼쪽으로 갈수록 면도 상태가 불량하고 턱 부근은 완전히 엉망이네.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비해 왼쪽이 햇빛을 덜 받았던 거지. 만약 얼굴 양쪽에 햇빛이 골고루 비쳤다면 자네처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런 면도에 만족할 리가 없네. 이건 관찰과 추리의 아주 간단한 예시일 뿐이지. 이것이 내 특기네. 나의 이런 관찰 능력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그건 그렇고. 신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중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한두 개 있네. 어떤 건데?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네. 헤덜리 농장으로 돌아와 체포된 모양이야. 그런데 경찰이 체포하러 왔다고 하자 아들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는군. 그래서 검시 배심원들은 아들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의 유죄가 확정된 거라네. 자백을 한 건가? 나는 갑자기 외쳤다. 아니, 자백이 아니네. 아들은 그 다음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거든. 아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니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네. 오히려 그 반대지. 그것은 마치 먹구름을 뚫고 나타난 한 줄기 빛처럼 생각되는걸. 아무리 순진하다고 해도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한 걸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닐 거야. 아들이 체포될 때 놀라거나 화를 냈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놀라거나 화가 나는 척을 했다면 별로 자연스럽지 않았을 테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면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따라서 아들이 조용히 체포된 걸 보면 아들은 정말 죄가 없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야. 아들은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했지. 그런 말은 아들로서는 당연한 걸세. 그는 아버지 시신 곁에 서서 바로 전까지 아버지와 말다툼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게다가 사냥터 관리인 딸에 의하면 아버지를 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다지 않은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아들로서의 후회의 감정이 들었겠지. 그가 범인이라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자연스러운 감정들 말일세.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증거로 교수형을 받는다네. 그렇지.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지. 이전 사건에 대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아들의 무죄를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네. 물론 그중 의미심장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아들의 증언록이 여기 있으니 직접 읽어보게. 홈즈는 신문 더미에서 해리퍼드셔 지역 신문을 찾아 불쌍한 청년에 관해 기록된 기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객차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신중하게 읽기 시작했다. 아들 제임스 맥카시가 불려나와 이렇게 증언했다. 증인. 저는 사흘 동안 집을 떠나 브리스톨에 가 있다가 지난 3일 월요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 보니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가사 도우미 말로는 아버지는 마부 존 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로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정원에서 마차 소리가 나길래 창밖을 내다보니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려 서둘러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을 들고 보스콤 호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호수 건너편 토끼굴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도중에 사냥터 관리인 윌리엄 크루더를 만났고요. 그분은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가는 길 앞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호수 100m 근처까지 갔을 때 쿠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호수 옆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여기 왜 왔냐고 매우 놀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주먹질이라도 할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아버진 평소에도 다혈질적이라 저는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50m도 못 갔을 때 뒤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곧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안고 있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터너시의 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뛰어갔을 때 아버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상처를 입으셨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차가운 분이셔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앙심을 품을 만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시관. 증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전한 말은 없습니까? 증인. 뭐라고 두어 마디 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쥐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사관. 그 말을 뭐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증인. 글쎄요. 저는 아버지가 의식이 혼미하여 그냥 하신 얘기라 생각합니다. 검시관.
당신은 아버지와 왜 다투었습니까? 증인,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시관, 대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증인,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시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서 판정할 문제입니다. 증인이 대답을 거부한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입니다. 증인, 그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검시관, 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사용하는 신호였다고요? 증인, 그렇습니다. 검시관, 그런데 아버지가 증인을 보기도 전에 왜 그 신호로 불렀을까요? 아버지는 증인이 브리스톨에서 돌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요. 증인, 상당히 동요하며 잘 모르겠습니다. 배심원, 비명을 듣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나요? 증인, 모르겠습니다. 검시관, 무슨 의미죠? 증인, 그곳으로 달려갈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엔 아버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려갈 때 왼쪽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색이었는데 외투나 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검시관, 도움을 청하러 가기 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증인, 네. 검시관, 그게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그냥 뭔가가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검시관, 그게 시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증인, 10m쯤이요. 검시관, 숲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죠? 증인, 비슷한 거리입니다. 검시관, 고작 증인과 10m 떨어진 거리에서 사라진 거군요. 증인, 네. 하지만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조사는 끝났다. 그렇군.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말했다. 검시관은 청년에게 불리한 질문으로 끝냈군.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도 전에 신호를 보냈다는 것과 왜 말다툼을 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내뱉은 말이 주의라는 이해하기 힘든 증언 등 이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게 사실이로군. 홈즈는 혼자 조용히 웃더니 좌석에 몸을 길게 기대며 말했다. 왓슨, 자네와 검시관은 여러 가지로 청년에게 유리한 진술을 피해가느라 고생하는군. 결국 어떤 때는 청년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탓하고 어떤 때는 상상력이 모자란다고 탓하고 있으니 말이야. 청년이 배심원들의 동정을 살 만한 말다툼의 원인을 말하지 못한 것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쥐라고 말했다거나 근처에 있던 옷이 사라져 버렸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네. 나는 청년이 한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생각일세. 이 가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나는 페트라르카의 시집을 가지고 왔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생각이야. 점심은 스윈던에서 먹기로 하지. 한 20분 후면 도착할 걸세. 마침내 4시가 되어갈 때쯤 기차는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계곡을 지나 광활하게 빛나는 세번강을 건너 작은 시골 마을 로스에 도착했다. 승강장에는 족제비처럼 생긴 마른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 옅은 갈색 코트를 입고 가죽으로 된 각반을 두른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나는 그가 레스트레이드 형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그가 예약해놓은 해리퍼드 암스 호텔로 향했다. 마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데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선생은 활동적인 성격이니 범죄 현장을 직접 보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현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온전히 기압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레스트레이드는 깜짝 놀라 물었다. 지금 몇 도지? 29도군.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군요. 여기 담배도 한갑 가득 있고 소파도 시골 호텔치고는 아주 푹신하군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마차를 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신문을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린 모양이군요. 하긴 이번 사건은 워낙 단순하니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명백해지니까요. 하지만 아가씨의 적극적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홈즈 선생의 소문을 이미 들은 터라 아가씨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해요. 물론 선생이 온다고 해도 밝혀진 사실 이상의 것들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 몇 번 얘기해도 안 통하더군요. 이런, 마침 그 아가씨의 마차가 도착한 모양이군요. 레스트레이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들어왔다. 반짝거리는 보랏빛 눈동자, 반쯤 벌어진 입술, 복숭아빛으로 물든 두 뺨. 숙녀는 너무 흥분되고 걱정된 나머지 평소의 수줍음이나 근심은 잊은 듯했다. 셜록 홈즈 선생님. 숙녀는 소리치며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직감으로 내 친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제임스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부디 그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제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파리 한 마리에 채지 못할 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그 애를 잘 아는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터너 양,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증언은 다 읽으셨겠죠? 어떤 결론을 얻으셨나요? 어떤 단서나 허점을 찾으셨나요? 그 애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숙녀는 레스트레이드를 노려보았다. 들으셨죠? 홈즈 선생님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스트레이드가 어깨를 들썩였다. 이 친구는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이분 말씀이 옳아요. 전 알고 있어요. 제임스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와 다툰 이유를 검시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전 알아요. 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관련이죠? 홈즈가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 뭘 감추겠어요. 제임스는 제 문제로 아버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메카시는 우리를 결혼시키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제임스와 저는 오누이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제임스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죠. 그때도 그 문제로 다퉜을 거예요. 그럼 터너 양의 아버지는 찬성하셨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아버지도 반대하셨어요. 메카시 말고는 아무도 그 문제를 바라지 않았어요. 홈즈가 평소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숙녀를 바라보자 터너 양의 얼굴이 금세 발갛게 달아올랐다. 홈즈가 말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버님을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의사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요? 네, 아직 못 들으셨나요? 아버지는 몇 년간 건강에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으셔서 완전히 몸져 누우셨어요. 윌러스 박사님 말로는 신경계가 아주 약해지셨대요. 빅토리아에 있을 때 아버지와 알고 지낸 중 메카시 씨만 살아계셨거든요. 아, 빅토리아 주에서 말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군요. 네, 광산이었어요. 그렇군요. 금광이었겠죠. 더너 씨는 거기서 돈을 모았군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터너야. 당신의 얘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면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제임스를 찾아가실 거죠? 그럼 선생님, 그 사람을 만나거든 저만은 그 사람의 무죄를 믿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터너 양.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니까요. 제가 옆에 없으면 섭섭해하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신의 가호가 선생님과 함께 하시길. 터너 양은 방에 들어올 때처럼 뛰어나갔고 뒤이어 덜커덕거리는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 선생, 부끄럽군요. 레스트레이드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나중에 실망시킬 게 뻔한데 왜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무 잔혹하군요. 나는 제임스 메카시의 혐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면회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선생님과 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오늘은 외출하지 않겠다는 말은 취소해야겠군요. 지금부터 해리포드행 기차를 타면 제임스를 만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왓슨, 혼자 심심하겠지만 두어 시간만 다녀오겠네. 나는 역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다. 노란 표지의 소설을 집어들고 읽어보려 했지만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비하면 소설의 줄거리는 형편없었다. 자꾸만 이번 사건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 도무지 소설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끝내 책을 바닥에 팽개치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아버지와 다투고 돌아섰다가 비명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달려갈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흉측한 일이 일어난 걸까? 시신의 상처를 보면 의사로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배를 눌러 지역신문을 갖다 달라고 했다. 거기엔 검시 결과 보고서가 자세히 쓰여 있었다. 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좌측 두정골 뒤쪽 3분의 1과 후두골 좌측 절반이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아 산산조각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내 머리에 그 부분을 표시했다. 분명히 뒤에서 공격당한 것이 틀림없다. 부자는 마주보고 말다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므로 그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등을 돌렸을 때 뒤에서 가격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홈즈에게 말해줄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카시 씨는 죽기 전에 쥐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고 했다. 무슨 의미였을까? 그것은 헛소리는 아닐 것이다. 갑자기 가격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헛소리할 상태가 될 리 만무하다. 그렇다. 틀림없이 메카시는 자신이 공격당한 상황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그럴듯한 답변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려보았다. 그리고 아들이 목격했다는 회색 옷. 사실이라면 살인자가 입고 있던 옷일 가능성이 있다. 도망치다가 외투나 다른 무엇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제임스가 뒤돌아 있는 동안 대담하게도 그것들을 가지러 온 것이다. 그것도 시신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대단한 심장을 가진 인물임이 틀림없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의 연속이란 말인가.
나는 레스트레이드의 의견에 의의는 없었지만 셜록 홈즈의 통찰력을 믿는다. 그러니 홈즈가 그 청년의 무죄를 확신해 그것들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없다. 셜록 홈즈는 밤늦게 돌아왔다. 레스트레이드의 숙소는 시내에 있어 홈즈 혼자 돌아왔다. 의자에 앉으며 그가 말했다. 여전히 온도가 높군. 우리가 현장 조사를 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조사할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하는데 나는 장시간 여행으로 지쳐 있으니까. 어쨌거나 청년을 만나고 왔네. 뭘 좀 알아냈나? 아무것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나? 전혀. 난 처음엔 청년이 범인의 정체를 알고도 숨기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그런데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더군.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선해 보이는 얼굴에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았네. 하지만 그의 취향은 형편없을지도. 터너 양처럼 매력적인 아가씨와 결혼을 꺼린다면 말이야. 아, 거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 그 친구는 터너 양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2년 전 그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아나. 브리스틀의 어느 술집 여종업원의 유혹에 넘어가 혼인 신고를 해버렸다네. 제임스 메카시가 아직 터너 양을 잘 모를 때였지. 왜냐하면 터너 양은 그때 5년 동안 기숙사 학교에 다녔으니까.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청년이 터너 양과 결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터너 양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아들로서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는가. 그날 호수 앞에서 아버지가 어서 터너 양에게 정혼하라고 했을 때 말다툼을 벌이고 주먹을 휘두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네.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면 당장 집에서 쫓겨나 살 길이 막막했겠지. 그래서 브리스톨에 사흘간 다녀온 것도 그 여종업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네.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두라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 여종업원이 신문을 보고 청년이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청년을 차버렸네. 자기는 이미 버뮤다 조선소에 있는 남편이 있다는 편지를 보내온 거야. 그러니 제임스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되었지. 그래서 청년은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네. 비록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을 걸세. 만약 제임스가 무죄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인가? 글쎄, 누굴까? 이 두 가지에 주목해 주길 바라네. 하나는 비살자가 호수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누군가가 아들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멀리 브리스톨에 가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비살자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쿠이 하고 소리친 것이지. 이 두 가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네. 자, 이제 조지 메러디스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사소한 문제들은 내일까지 미뤄두고. 홈즈의 예상대로 비는 오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이었다. 9시에 레스트레이드가 호텔로 왔다. 우리는 그가 타고 온 마차를 타고 헤더리 농장과 보스콤 호수로 출발했다. 오늘 아침에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터너 양의 아버지가 병세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군요. 나이가 꽤 있으시죠? 홈즈가 물었다. 60살쯤 되었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바람에 한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하는군요. 거기에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터너와 메카시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고 메카시에게 농장을 거저 빌려줬다죠? 그랬군요.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쏠쏠하게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터너가 메카시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얘기하곤 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라고는 얼마 없는 메카시가 자기 아들을 왜 터너 양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을까요? 터너 양은 상속자 아닌가요? 그런데 메카시는 자기 아들이 청혼만 하면 마치 다른 것들은 전부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확신하는 듯한 말도 했고요. 더구나 터너 양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는 이 결혼에 반대했다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추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레스트레이드는 나를 향해 윙크하며 홈즈에게 말했다. 홈즈 선생,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사실을 밝혀내기에 저는 벅찹니다. 맞아요. 사실을 다루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나는 당신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메카시 노인이 아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희미한 달빛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달빛이라도 안개보다는 밝지 않습니까?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해더리 농장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2층 건물은 살기 편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회색 벽에는 크고 노란 이끼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커튼이 내려져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아서 어딘가 쓸쓸해 보였으며 무서운 사건의 공포가 아직도 그 건물을 휘감은 듯했다. 우리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가사 도우미는 홈즈의 요청에 따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부츠와 그때 신었던 건 아니지만 아들의 부츠를 보여주었다. 홈즈는 두 구두의 치수를 꼼꼼히 체크하고 안뜰을 보여달라고 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보스콤 호수로 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었다. 셜록 홈즈는 이렇게 단서를 찾을 때면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했다. 홈즈를 베이커가의 사색적이고 조용한 이론가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그는 흥분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눈썹을 치켜 올려 이마에는 두 줄의 굵은 주름이 잡혔고 그 밑에는 서늘한 눈빛이 맴돌았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활처럼 굽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 긴 목에는 힘줄이 붉어져 핏대가 섰다. 콧구멍은 사냥감을 찾는 동물적인 직감으로 벌렁거렸고 마음은 오로지 눈앞의 문제에 집중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어도 귓등으로 듣거나 짤막하게 짜증 섞인 대답을 내뱉을 뿐이었다. 홈즈는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풀밭 사이 숲길을 지나 보스콤 호수를 향했다. 그 일대는 습한 늪지였다. 좁은 길과 길 양쪽으로 난 풀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었다. 홈즈는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여기저기서 걸음을 멈췄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홈즈를 따라 걸었다. 형사는 홈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코웃음을 쳤지만 나는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갈대로 뒤덮인 보스콤 호수는 지름 50m 정도의 조그마한 웅덩이로 해더리 농장과 터너시의 사유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호수 저편의 숲 위로 솟아있는 뾰족한 탑은 대지주의 저택에 있는 곳을 가리켰다. 호수에서 해더리 숲 쪽으로는 풀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20폭 정도의 축축한 풀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가리켰다. 바닥이 축축해서 피살자가 쓰러져 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홈즈의 집중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그가 짓밟힌 풀 위에서 많은 단서를 찾아내리란 걸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냄새를 찾아다니는 개처럼 뛰어다니다가 레스트레이드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왜 연못에 들어갔습니까? 갈퀴로 긁어봤죠. 흉기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안쪽으로 휜 당신의 발자국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두더지라도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숲으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곳을 짓밟기 전에 왔다면 일이 단순해졌을까. 여긴 별장 관리인과 온 일행이 서 있었던 곳이로군. 6 혹은 8개의 발자국이 시신 주위를 전부 짓밟아 놓았어. 하지만 똑같은 발자국이 세 방향으로 갈라져 있군. 우비를 입은 홈즈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한동안 혼잣말을 쉼없이 내뱉었다. 이건 제임스의 발자국이야. 그 친구는 2번 왔었군. 그런데 한 번은 달려왔군. 발자국이 깊이 파였는데도 발 뒤꿈치는 거의 보이지 않아. 이건 그 친구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지. 제임스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뛰어온 게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한 발자국도 여기 있고. 그런데 어라, 이건 뭐지? 이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총 개머리를 딛고 서 있던 자리로군. 그렇다면 이건 아하, 발꿈치를 들고 있었군. 까치발을 하고 있었어. 까치발을. 아주 특이한 부축은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어. 물론 떨어뜨린 옷을 가지러 왔겠지.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온 걸까? 홈즈는 발자국을 잃었다가 되찾고 나며 부산하게 오갔다. 마침내 우리는 숲 가장자리에 커다란 너도 밤나무 그늘 밑에 도착했다. 홈즈는 발자국을 따라 나무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만족스러운 듯 작게 외치곤 다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며 나뭇잎과 나뭇가지와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을 주워 모아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돋보기로 바닥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곳이라면 나무 껍질까지 살펴보았다. 이끼 사이에 낀 돌멩이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살펴본 다음 집어들었다. 그리고 숲속의 좁은 길을 따라 큰 길로 나왔는데 거기서 발자국은 사라져버렸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로군. 홈즈는 평소 상태로 되돌아와 말했다. 오른쪽에 있는 저 회색 집이 문제의 별장이겠죠. 들어가서 모런 양과 얘기를 나눠봐야겠군요. 점심은 그 이후에 들죠. 2분은 마차로 돌아가 계세요. 나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10분쯤 뒤에 우리는 다시 마차를 타고 로스로 돌아갔다. 그때까지도 홈즈는 숲에서 주운 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돌을 내밀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바로 살인무기입니다.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죠? 풀이 이 돌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지 며칠 안 되었다는 증거죠. 이건 시신에 생긴 상처와도 일치합니다. 다른 무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럼 살인자는 키가 크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왼손잡이 남자입니다. 바닥에 두꺼운 사냥용 구두를 신었고 회색 외투를 입었으며 인도산 시가를 피우죠. 담배를 피울 때는 물부리를 사용하고 날이 무딘 작은 칼을 주머니에 넣어 다닙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수사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레스트레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군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고지식한 영국의 배심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죠.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수사하십시오.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쁠 테니 저녁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건을 미제로 남겨두고 가시려고요? 아니요. 해결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스터리는 어떻게 하고?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한 신사입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죠?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긴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가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다리를 절고 왼손잡이인 신사를 찾으려고 이 마을 전부를 헤맬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런던 경찰국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좋아요. 홈즈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 호텔에 다 왔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런던에 가기 전에 편지하겠습니다. 레스트를 호텔에 내려주고 우리도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벌써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홈즈는 침묵한 채 생각에 잠겼다. 왓슨, 자네에게 할 얘기가 있네. 여기 잠깐 앉혀보게. 나는 자네의 조언이 필요하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내 말 좀 들어보게나. 그러지. 이번 사건에서 제임스의 증언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네. 물론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정연이 무죄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네는 그 반대였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도 전에 퀴라고 외쳤다는 것과 죽어가면서 엉뚱하게도 쥐라는 말을 한 것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들이 들은 건 쥐라는 한마디뿐이었어. 우리는 이 2가지 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해야 하네. 우린 청년이 한 말이 모조리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야. 그럼 퀴는 뭐지? 그건 아들에게 외친 건 아닐세. 아버지는 아들이 브리스톨에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근처에 있었던 건 우연이지. 퀴는 분명 거기서 만나기로 한 상대를 부르는 소리였을 거야. 퀴는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쓰는 말이라네. 그래서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지. 그러니 메카시가 보스꿈 호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네. 그럼 쥐는? 셜록 홈즈는 돌돌만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지도일세. 어젯밤 브리스톨로 전보를 보내 구했지. 홈즈는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읽어보게. 아라라트? 그럼 이건. 홈즈가 손을 치웠다. 발라라트. 맞아. 이게 피해자가 한 말이야. 아들은 마지막 2마디, 아라트, 쥐만 알아들은 거지. 아버지는 발라라트의 누구라고 살인자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놀라운데? 내가 외쳤다. 나는 여기서 범인의 존재를 더 좁힐 수 있네. 제임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범인은 회색 외투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는 애매하고 흐릿한 안개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네. 그리고 발라라트에서 산 적이 있는 회색 외투를 가진 인물일 거라는 제법 상세한 범인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네. 정말로 그렇군. 그리고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보스꿈 호수를 가려면 메카시의 농장이나 터너의 소유지를 가로질러 가야 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갈 만한 장소가 아니지. 맞는 말이야. 그리고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게 있네. 나는 연못 근처를 조사해서 범인의 여러 세세한 부분들을 알아냈다네. 조금 전 그 멍청한 레스트레이드에게 알려줬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알아냈지? 자넨 내 수사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거라네. 자네는 범인의 보폭에서 대충 키를 알아냈을 거야. 발자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맞아. 좀 특이한 구두를 신고 있더군. 그런데 범인이 발을 전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 발자국보다 흐릿했네. 왼쪽 발의 체중이 덜 실린다는 거지. 그럼 왼손잡이라는 건? 검시에서 외과 의사가 보고한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네. 범인은 메카시를 바로 뒤에서 가격했지. 그런데 가격한 부분이 왼쪽이었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무 뒤에 숨어 있었네. 담뱃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기서 담배를 피웠겠지. 그리고 담배에 대한 나의 전문 지식으로 그 담배가 인도산 시가임을 알 수 있었네. 자네도 알고 있듯이 나는 담뱃재를 연구했고 파이프, 시가, 관련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네. 담뱃재를 발견하고는 주위를 살펴보던 중에 범인이 버린 담배꽁초도 찾았지. 그런데 그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만든 인도산 시가였어. 그럼 파이프를 사용했다는 건? 담배의 끝을 보니 사람의 입에 닿은 적이 없었어. 파이프로 피운 거지. 끝을 자르긴 했는데 깨끗하지 않았네. 그래서 무딘칼을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네. 홈즈, 자네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물을 쳤군.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될 생명을 건졌네. 청년의 목에 두려운 교수대의 밧줄을 끊어낸 것과 같은 거야. 이 모든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군. 범인은 바로 존 터너 씨입니다. 호텔 웨이터가 객실 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손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절룩거리는 느린 걸음과 쇠약해 보이는 어깨는 그가 노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나 단단하고 굵게 파인 주름, 뚜렷한 이목구비와 거대한 팔다리는 그가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기에 덥수룩한 수염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축 늘어진 눈썹 또한 그의 위엄을 더했다. 그러나 혈색 없는 얼굴색과 입술과 콧구멍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리 앉으시죠.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제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소. 관리인이 전해줬어. 괜한 소문을 만들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기서 만나고 싶다고 적혀있더군. 제가 댁으로 가면 사람들이 떠들어댈 테니까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거요? 터너는 이미 대답을 들은 것처럼 절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메카시 씨가 살해당한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나는 젊은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소. 맹세하지만 순회 재판에서 그 청년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자수를 할 생각이었소. 그러셨다니 다행입니다. 홈즈가 엄숙히 말했다. 내 딸만 아니었다면 벌써 말했을 거요.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애는 상심이 클 거요. 아닐 겁니다. 뭐라고?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저를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따님입니다. 그러니 따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석방되어야 하죠.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수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의사 말로는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더군. 하지만 죽을 거라면 감옥이 아닌 내 집에서 죽고 싶소.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앞에 앉더니 펜과 종이를 가져와 올려놓았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증언은 여기 왓슨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이 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드리죠. 좋소. 나는 순회 재판이 열리기 전에 눈을 감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우리 딸 앨리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소. 그럼 사실을 전부 털어놓겠소. 아무리 오랜 세월 쌓인 사연이라도 말하면 잠깐일 거요. 선생은 죽은 메카시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오. 그는 악마였소, 정말이요. 나는 그자에게 20년간 괴롭힘을 당했소. 그자는 내 인생을 망쳐놨지. 그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주겠소. 186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강에서 있었던 일이요. 나는 두려울 것 없는 피 끓는 청년이었소. 그러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지. 그런데 내가 일하는 금강에서는 금이 나오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노상 강도 노릇을 했지. 우리 일당은 6이었는데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살았소. 가끔 목장을 습격하기도 하고 금강으로 가는 마차를 습격하기도 했지. 그때 내 별명이 발라라트의 블랙잭이었어. 그곳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발라라트의 갱단으로 알려졌지. 어느 날 금계 수송대가 발라라트에서 멜버른으로 출발했어. 우리는 그들을 기다렸다가 습격했지. 상대는 수송대 기마병 6에 우리도 6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압했어. 하지만 우리도 3명의 희생자가 나왔지. 나는 마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게 메카시였지. 그때 녀석을 쏘아버려야 했는데 그놈이 우리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자의 목숨을 살려주고 말았어. 우리는 금괴를 가지고 달아나 부자가 되었고 영국으로 돌아왔어. 나는 동료들과 헤어져 조용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기로 했어. 그때 마침 누군가 내놓은 토지를 사들였고 그간의 나쁜 짓을 씻고자 선행도 베풀었어.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앨리스를 남겨주었어.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은 나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가리키는 것 같았지. 그때부터 나는 과거 잘못을 속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 언젠가 투자 관련한 문제로 런던에 갔다가 거의 거짓골을 하고 있던 메카시와 마주쳤어. 이봐, 잭. 그는 내 팔을 툭 치며 말했어. 우리는 한 식구나 다름없지 않나? 나는 지금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 우리를 좀 돌봐주게. 싫은가? 영국은 법이 잘 발달한 나라지.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달려올 거야. 이렇게 해서 메카시 부자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 2사람을 떨쳐낼 방법이 없었어. 그 후로 메카시 부자는 내가 가진 제일 좋은 농장을 차지했어. 그때부터 나에게 평화는 없었어. 앨리스가 자라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지. 그자는 딸이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자는 원하는 건 뭐든 가졌고 나는 주지 않을 수 없었어. 집, 돈, 땅 등 모두 달라는 대로 내주었어. 심지어는 줄 수 없는 것조차 요구했어. 바로 내 딸이요. 당신도 알고 있듯이 녀석의 아들과 내 딸은 어른이 되었어. 그놈은 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내 전 재산을 상속받기를 노렸지. 나는 거절했어. 저주받은 그자의 핏줄과 내 자식의 핏줄이 섞이는 것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 내가 제임스를 싫어했던 건 아니요. 하지만 그 아이 몸속에 그 애비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았지. 메카시가 협박했지만 나는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
마침내 우리는 두 집 중간쯤에 있는 연못에서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어. 내가 연못으로 내려갔을 때 그자는 아들과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나무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어.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 그놈은 그자의 아들에게 내 딸과 결혼하라고 윽박을 질렀어. 내 딸의 마음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 아이가 길거리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 내 소중한 딸까지 그자의 뜻대로 놔둘 순 없었어. 이 고리를 끊어버릴 순 없을까? 나는 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나마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발다리에 힘이 남아있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지. 하지만 사람들의 나에 관한 생각과 또 내 딸은 그놈의 저주받은 혓바닥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나와 딸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소. 홈즈 선생, 그래서 나는 해냈어.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과거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기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내 딸이 나처럼 그놈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몸부림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더럽고 흉측한 짐승을 해치운 것이나 다름없어. 아비의 비명을 듣고 아들이 달려왔고 나는 숲속에 숨었어. 물론 도망칠 때 떨어뜨린 외투를 주우러 가야 했지만 그것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요.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제 일은 아닙니다. 노인이 작성한 지술서에 서명을 받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순회 재판보다 더 높은 법정에서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리란 걸 스스로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진술서는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만일 제임스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 진술서를 제출해야겠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영원히 사람들은 이 진술서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던 아니던 당신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준 이 평안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해질 거요. 노인은 엄숙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커다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잠시 후 홈즈가 입을 열었다. 신이여. 어째서 운명의 여신은 무력한 인간들에게 이런 장난을 칠까? 이럴 때 백스터의 말이 생각나는군.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네. 신의 은총이 없는 곳에 셜록 홈즈가 가노라. 제임스 맥카시는 순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홈즈가 변호사에게 넘겨준 이 신청서 덕분이었다. 터너 노인은 그 후로 7개월을 더 살았으나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은 과거 드리웠던 검은 구름은 알지 못한 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